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8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지규입니다. 오늘은 예. 제가 참 전문가로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온갖 잡다한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건 5%가 안 되는. 네. 그 윤석열 사는 관저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계시는. 자, 그리고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저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이요. 지금 보니까요, 최근에 그 뭐 의료 개혁이네 뭐네 해갖고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노인들 의료 쇼핑 끝났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오더라고요. 네.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네. 지금 이제 건강보험에 혜택을 안 받는다. 근데 사실은 일부 과잉이 있더라도 건강이 염려돼서 병원 가시는 걸 말리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좀 과잉을 쓰더라도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와드리는 올바로 이용하도록 도와드려야지 되지 이용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케어를 위한 또 한 발의 전진. 네.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2327-2353 02327-2353 꼭 좀 부탁드려요. 약속해줘. 자, 지금 일단은 지금 거부권 행사했던 재의결이 부결됐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거를 부결시키지? 그 국민의 어떤 여론과는 그냥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방송에서 푸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핵으로 가는 길에 차근차근 크레딧을 쌓아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이상 미련 또 가지 말자. 그냥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시키자. 그리고 길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윤석열과 같이 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같이 쓸려가는 명분을 줘버린. 예. 그래서 22대 국회에 민주당한테 강력하게 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을 준 사건.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의 배치도 이제는 저 힘대로 한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협조 안 해주는데 뭐.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점합니다. 네. 독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간행상 조금씩 나눠줬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은 나눠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의석수에 따른 배분도 필요 없다. 예. 네. 예. 자, 근데 이 이야기 말고 방송 본격 들어가기 전에 유전자 검사. 예.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인데요. 그 정도예요? 예. 그 이제 다행히 저희가 미리 예약을 좀 받아서 숫자를 조절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기존 환자 보면서 신규로 더 하다 보니까 좀 힘들 만큼 많이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전국 곳곳에서 오십니다. 그 홍보 이제 안 해드려도 되나요? 예. 031 72일에 7317 더 이상 이제 홍보 안 하네요. 예, 이 병원 홍보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일단 저 전라북도 익산에서 새벽에 올라오셔서 치료받는 분도 계시고 저 멀리 강원도 또 뭐 인천 사실 익산에서 KTX 타고 오면 인천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런 곳곳에서 오시고 또 저 이 검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사연이 참 그 가슴 저린 것이 많습니다. 60 넘으신 우리 새날 청취자 회원님이 그 제가 오면 푸나님 말씀대로 우리 새날 구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하면 다들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아 저는 뭐 몇 년 됐습니다 이런 자랑을 또 하시고 또 화면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더 좋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새날 가족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는데 60 넘으신 분이 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데 평생을 이 중압감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의대 물어볼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검사해가지고 내한테 그런 유전자 있는지 알아만 봐도 참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자기보다는 자기는 이미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다 발생한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는 우리 애들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저 애들은 새날 안 보는 분들인 것 같은데 줄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너희들이라도 이런 뭐 천형은 아닌데 사실은 그 이런 유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잘
그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줍니다.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저 고마우냐. 자기가 고생했던 것보다도 그 자녀에게 그런 것을 안 물려주려고. 그래서 이 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저 뭐 암이 되거나 저 만성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닌데 통계적인 유해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면 당신이 훨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 도로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고 그 갈로등도 없는 길을 컴컴한 길 가느니 곳곳에 불빛이라도 좀 있으면 그걸 지침 삼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신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건강 행태를 바꾸고 또 필요하면 약을 좀 먹으면서 큰 병을 예방을 좀 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생각도 못했는데 이 새날 듣는 게 유일한 저 자기 저 낙인 하루 종일 그 현미경을 들라본 일을 한 분 계시더만요. 그 반도체 관련된 저 칩을 제조하신 분인데 업무 자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하고 허리가 다 디스크가 오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직장 동료들 설득하고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2주 있다 나오지만 그 전에 당신들 엑스레이를 다 찍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분은 이미 그 디스크가 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경추부, 요추부 염자가 와 있고 좀 있으면 협착증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 직업 병은 아니지만은 직업 관련성 질환입니다. 요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원인적 인과관계로 분명히 이 직업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더라도 이런 업무에 종사하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확률이 높으면 그것도 일정 부분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산재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당신이 그 작업 행태를 바꿔야 된다. 의자도 바꾸고 또 현미경 높이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이나 허리에 더 이상 위험에 가지 않도록 만들라. 뭐 그런 것까지 지도해 주면서 참 보람 있는 이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거 다 물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의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저 후원이 있을 때까지만 제가 하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진영에는 예. 이익이 안 돼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 유전자도 검사 가능한 예, 예. 겁니까? 그거는 검사로 근데 나오는 그런 유전자가 없는 분들은 그게 예.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내 재능 기부하는 거 사회에다가 그럼요. 내 능력이나 재능을 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미안해가지고 뭐 빵도 사오고 여러 가지 저 과자도 사오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만은 주변 분들한테 우리 새날 구독을 좀 더 많이 권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태평 서울병원 사실 서울이 없어요. 예. 성남에 있는데요. 예. 그것도 수정구에 있는데 여기 가면 심리상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요것도 아주 재미난 검사인데요. 지금 화면에 그 우리 저 정신과로 유명한 이시영 선생님이 이 검사한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카메라를 한 1분만 보고 있으면 10가지 심리 상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게 발전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전정 기능의 그 측정을 통해 가지고 심리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 개발을 저 KGB가 했습니다. KGB 그 KGB? 예, 그 소련의 KGB가 포로 신문용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소비에트가 망하고 나서 미국이 이 기술을 사가지고 CIA가 이걸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서 그 좀 중동 사람이나 그 외국인이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화면 그 사진 다시 찍은 줄 알고 그 카메라 보세요 하고 좀 한 1분 동안 지켜보게 하거든요. 그때 카메라만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심리 상태 검사를 해갖고 테러리스트 색출을 이걸 합니다. 야, 이거 소름인데요, 이거는. 이건 난 윤석열한테 하면 해보고 싶어요. 그 심리 상태가 뭘까? 예. 그 민감도 뭐 이런 거 과잉 공격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테러 위험이 있는 분이다 하면 이제 따로 격리시켜서 신원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또 의심, 과잉 접근성, 그 정신 균형 감각, 자존감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를 순식간에 검사해 버리는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영남대학교 가정학과 교수님이 테스트해 봤더니 ADHD는 93%가 민감도
있었고요. 우울증은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 뇌파 분석하고 비교해봤더니 100%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심리 상태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인 건 아닌데 거기서 만일 우울증 지표가 높게 나오면 일단 항우울제 약 먹이면 자살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알고 계실 텐데 자살 극단적 선택의 대부분은 우울증 때문에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 자살하고 싶어도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하지 못한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실제로 자살에 성공을 하거든요. 야, 별걸 다 하는구나. 요즘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자기 심리 상태 불안하고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와서 검사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도 공짜입니까 혹시? 아, 그럼요. 아, 그럼 병원은 뭐 먹고 살아요?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이제 민간 기업에서 내주면 나머지는 보험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검사하고 요거 심리 유전자 검사 검사는 이제 청구를 못 하는 건데 다른 그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지금 그 태평 서울병원에 가면 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예. 심리 검사도 할 수 있다 이 그렇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태평 서울병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회 기부로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셔야 돼?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평원을 좀 해주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아직도 지금 접수는 가능합니까? 예. 태평 서울병원. 그럼요. 031 721에 땡땡땡땡. 예. 7317. 내가 한참 외우고 있는데 넘어가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본격 출발. 자, 지금 국정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정원 이야기가 최근에 회자된 게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사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사실은 국정원이 알고 있었다. 예. 그 사실은 그게 주가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저 북한의 송금 쌍방울에 대납한 걸로 둔갑시켰다라고 하는 논란도 아니에요. 그 확실한 문건이 나왔으니까. 예. 네. 참 그 이 보도를 보면서 그냥 황당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국정원 보고서가 이미 그 45건이나 되고 여기에 그 40몇 페이지가 넘는 140쪽이 넘는 이 보고서 안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정원이 그 내용을 그 법원 다 제출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2급 비밀 그 문서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요걸 공개를 안 하고 그냥 대북 송금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어떤 행태로 송금했는지를 하나도 안 밝힌 거예요. 심지어는 국정원 불행요원이 이름을 밝힐 수 없은 비밀요원이니까 불행요원을 갖고 부르는 건데 이분이 와서 정언도 했는데 그런 거는 싹 지워버리고 대북 송금했다는 것이 국정원 문건에도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그 후보를 몰아갔는데요. 이 대북 송금이 알고 보니까 이 쌍방울하고 북한의 아태위원회하고 짜고서 주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한 계약금으로 북한에 있는 이 아태평화위원회가 그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 권한을 이 쌍방울에 주고 쌍방울 자회사가 이걸 가지면서 일단 그 김성태 회장이 그 계약금으로 2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고 그러고 이렇게 송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또 투자자들한테 다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뛰우니까 주가가 오른 것에 대한 이득을 나눠 가지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50억 원씩을 그 백화점 상품권을 바꿔가지고 송금해라. 이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명백한 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까지 김해에 가면서 검사들이 이렇게 좀 조작했다라는 증거가 밝혀진 거예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통일전선부 산하단체고 남북 교류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리성근이라고 옛날에 우리 그렇죠. 북한에 가서 동무들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예, 그랬던 그 리성근이가 통전부장을 하고 있고 그 아태평화위가 그런 업무들을 하는 것은 뭐
맞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그 블랙 요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었고 또 한국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게 선양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마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전이 가능하니까요. 다른 백화점은 안 되는데 그 선양의 롯데백화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쌍방울은 결국 주가를 띄우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북한과 관계에서 히토류 같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독점하게 되면 막 거대 재벌 뭐 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작동을 하는데 맥락 없이 그냥 이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고 해. 여기 이화영 사건이고요. 예. 그거를 회유하기 위해서 뭐 연어가 등장하고 술판이 등장하고 예.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이 제가 사건이 이제 처음에 답답했던 것은 국정원은 국가기관인데 왜 이렇게 검찰에서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떳떳하게 밝혀갖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게 안타까운데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을 밝히는 것도 못하게 돼 있더만요. 예, 뭐 정치적 중립 문제도 있고 우리 그런 블랙 요원이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통전부하고 거래하는 내용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북한이 앞으로는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떤 첩보망이나 이런 것이 다 붕괴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도 없고 노코멘트하고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는 뭐 그런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역이용하는 측면이네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근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밝히니까 거꾸로 이 집권 여당이 유리하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을 어긴 결과가 돼버렸죠. 근데 문서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문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가려놨기 때문에 아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놨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들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법률가한테 물어봤더니 국정원이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국정원으로서는 바르게 행동했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정치 개입.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치 개입이 되는 상황. 예. 그렇죠. 묘하네. 예, 이 건으로 국정원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조작해서 왜곡해서 활용한 검찰은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이것 말고도요. 이재명 당대표 테러 사건에도 사실은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뭘 했다 액션을 취했다가 아니라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국정원이 거기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테러 뭐 대책에 관련돼 갖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테러 정보 통합센터가 국정원에 있어서 네. 그 경찰, 검찰 뭐 모든 뭐 세관에서 오는 모든 테러 관련 징후들이나 이런 부분을 정보를 수집해서 정책적인 결정도 내리고 자기들이 어떤 지침도 하고 뭐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국정원 등이 정치 개입한 거에 대한 그 흑역사 때문에 국정원은 공개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기능을 없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법 근데 지금 자체를 그러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국정원이 완벽하게 정치 개입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적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번에 왜 그 예.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관련돼서도 자기들 의견을 내므로써 어떤 선거 개입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테러 관련 도성도 있고 선관위 서버에 관련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게 지금 또 이재명 대표 뭐 저 쌍방울 뭐 이 건에도 연결돼 있고. 근데 선관위 그 서버 같은 부분은 사실상 그 지금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만일에 그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특정한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을 살펴보니까 그 정치적 중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 활동이 뭐냐 했더니 굉장히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 직위를 활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한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옛날에 뭐 이 부분들은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워낙 광범위하게 중앙정보부 부장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정치 개입 못하고 직원들은 정치 개입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이 개입해서 나온 그런 조항들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
국정원의 직원은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를 재개할 수 있고 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까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추가된 조항입니다. 예. 이 조항은 근데 그 전에는 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대의 명분에는 맞는데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데 이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줄여버림으로써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사실 검찰의 득세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호 견제가 안 되니까. 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찰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검찰도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무도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처벌을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이지 저는 그거는 사법부의 책임이지 국정원의 책임은 아니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국정원을 좀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그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거고 현실은. 예. 근데 실제로는 아직도 워낙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이번에 또 한편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이 일부 보도되면서 야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 생각도 저는 한편 들더라고요. 정말 세세하게 진행 과정을 다 기록하고 또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이 첩보가 정보가 되도록 그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주가 조작에 그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에 그 공작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체계화돼 있고 잘 하고 있고 우리 정보 조직이 그래도 꽤 이제는 발전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에 이거 내용들 보고 좀 충격적인 건데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국가 차원에서 그 블랙 요원들 키우고 운영하는 첩보망 자체를 구축하는데 뭐 천문학적인 수천억 이상의 돈을 쓰고 그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들을 이런 작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는데 악용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거든요. 역적이거든요. 역적은요. 그러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흑검성 사건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DJ 뭐 총풍 사건 이해창 씨그 총풍, 뭐 예. 북풍 사건 이런 것이 사실은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행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국정원의 원래 존재 의미부터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국정원의 직원들을 뽑을 때에도 이제 뭔가 그 본질에 맞게 뽑아야 되는 걸 텐데 그 이야기도 잠깐만 해볼게요. 국정원 면접 가이드북.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 경호실 면접 가이드북을 소개하면서 이북으로 완전히 이제 면접 가이드북이 아니고 이 우리나라 직원 이 몸 뽑는 그 수준을 몇 단계 높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국정원도 굉장히 잘 돼 있더만요. 예, 제 나름대로 한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도 하고 좀 나름대로 FBI나 CIA 또 선진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요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최선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CI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한국의 KCIA 예. 국정원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세요? 그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비교가 좀 안 되죠. 예, 뭐 절반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사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모사드는 CIA하고 거의 90% 이상이 따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모사 어마어마하더라고 거기는 진짜. 예, 그거는 뭐 자기 진짜 목숨을 겁니다. 자기들 그 홀로코스트도 경험해보고 또 5억이 10배가 넘는 그 아랍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그 진짜 목숨을 겁니다. 자기 뭐 노출되면 성형수술해서 얼굴도 다 바꾸고 자기 자발적으로 합니다. 모사드는 7, 80년 전에
학살했던 사람을 찾아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 있어도. 예. 자, 그렇다 치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으로 임명받으신 이종찬 전 의원님 이 그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 따라서 온 가족이 그 임시정부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 해방 이후에 귀국 비행기 타고 오시고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보수 쪽에 그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보수 쪽에 있는 분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국정원장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했는지가 이분이 쓴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책이 상하권 두 권인데 거기 보면 그 절절한 심정이 다 나오거든요.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하는데 정말 그 뒤에서 어떤 희생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예. 숙연해지는 느낌 나는데 지금 이 국정원 면접 가이드북 이걸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뽑기 위한 그런 가이드북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종찬 씨는 예. 현재 광복회장이시고 윤석열 친구의 아버지시요. 예. 자 그러면 국정원 면접에서 이제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국정원 면접 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그 뭐 어떤 면접이나 다 비슷한데 국정원도 인재상 그리고 국정원이 얘기하는 애국심과 헌신, 책임감, 전문 지식, 정보 감각, 보안 의식 이런 걸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적용되느냐, 적합하냐 이런 부분들 보고 그다음에 실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뭐 우리 공무원들처럼 기재부 공무원들처럼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뭐 야근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퇴근 후에 업무도 더 많고 또 주말에도 해야 되고 24시간 365일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해외 나가면 사실상 위험한 업무도 많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에 대한 직무 이해도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뭐 해외 언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대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직무 수행 능력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충성도입니다. 사실상은 상사의 명령은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100%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조직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피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과정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예, 결국에는 충성심, 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기 이제 정부, 정권 뭐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야,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권은 국정원 같은 조직을 정치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사실 반역자들이죠. 예. 반역자. 제가 그 국정원은 무슨 스파이 양성하는 그런 것이 주 업무인 줄 알았더니 직렬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예, 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해외 정보, 북한 정보, 그다음에 수사안보, 대테러 방첩, 뭐 이런 업무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또 뽑는 그 능력, 그 성향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좋고요. 북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지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실상이라든지 뭐 북한의 언어 그런 걸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좋고 안보 수사라든지 대테러 방첩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방첩 관련된 실제로 방첩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한 업무거든요. 간첩을 찾는데 뭐 20년, 30년을 추적해야 그 사람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또 작은 변화도 캐치하고 계속 10년, 20년 동안 그 변화를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뭐 군이나 경찰 출신들 좀 유리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북한 정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보사에서 북한 정보를 다루고 또 북한 관련된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신 분들을 주로 많이 좀 채용하는 그런 경우 있고 경찰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야, 우리는 이제 왜 아까 블랙요원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간혹 살다 보면 아, 저 사람 국정원 블랙요원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가끔씩 봐요. 근데 국정원은 지금 현재로서 뭐 자기 실명도 사용하지 못하고 저 명함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대다수는 블랙요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기 신분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름도 바뀔 수 없고 나이도 바뀔 수 없고 신분도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블랙요원이라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왜 겁니다. 우리가 그 알려져 있다시피 명함도 국정원 명함이 아니고 예. 회사 이름 다른 거 막 만들어 가지고 출판사나 뭐 그렇습니다. 예. 이 사무실 주위에도 약간 국정원 회사가 아닐까 싶은 회사가 사무실이 하나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름은 걸려져 있는데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예.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건 해외에서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상 블랙요원이고 또 이제 일부는 그 화이트 요원이라 해서 그분들은 이제 대사관에 근무해서 국정원 외교관처럼 이름으로 파견당한 사람들. 예, 국정원 이름을 파견 나갔지만 대사관 외교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거기서 정보 수집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화이트 요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관하고는 또 다르네요. 예, 무관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거고 또 그 외교 뭐 예를 워싱턴에 있는 그 주미 한국 대사관에 외교부 직원이 뭐 예를 들면 30명이면 국정원 직원도 한 10명 예를 들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국정원이 사실상 뭔가 실세로 작동을 하는 시기에는 사기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나 국정원 직원이다. 근데 국정원이 별로 곽광을 못 받는 시기에는 또 다른 그거 있잖아요.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건 맞는데 실제로 다수의 국정원 요원들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를 가져와서 예. 국가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저 뒤에 사찰하느라고 예.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써먹었다면 지금은 북한 문제, 산업 예, 산업보안. 그게 가장 정보. 중요한 게 됐죠,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저 인도네시아가 정보 유출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국정원이 지켜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KF-21 그 설계도면 갖고 나와서 걸린 거 이런 것들도 국정원이 사실은 그 산업보안 부분에 대해서 방산업체 이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다 찾고 또 예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이렇게 있습니다. 힘든 일 하는데 월급은 좀 많이 줍니까? 급여 자체도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데 급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도 수준을 받고 특활비라든지 뭐 활동비는 별도로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뭐 활동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은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소장님은 있습니다. 근데 인터뷰하시기 편하시겠어요? 이거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되잖아. 아니 국정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국정원의 직원 이름, 나이, 급여 모든 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기 이름도 못 쓰고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경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옛날 같으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낙하산으로 앉혀주기도 하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많이 없지만은 성실하게 근무해서 정말 역량을 쌓으신 분들은 민간에서 웰컴입니다. 정말 좋은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뭐 너무 뒷조사하고 따라다니면서 정치권 기웃거리고 그냥 술이나 얻어먹고 뭐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인생 말로가 굉장히 비참한데 진짜 성실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대접받고 존경받으면서 아주 좋은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하는 사람들로 예. 이제 경찰 정보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번 토요일 날 약간 사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새날 사무실 주변을 다 기웃거리는데 보통 사람이 궁금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뭔가 정보를 알아가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CCTV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물론 그건 저 국정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 정권 같으면은 뭔가 사찰 냄새가 좀 난다. 근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는 민간인 사찰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이죠. 예. 불법이고 또 그런 정보를 하는 것은 경찰청 정보과에서 경찰서마다 아마 동작 경찰서 정보과 행사들의 사복 행사들이 나와서 뭐 그런 거 탐문하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국정원 들어가려면 시험을 어떤 걸 쳐야 됩니까? 국정원 시험은 제가 20년 전에 쓴 국가정보학이라는 책하고 그 기본적으로 PCET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치는 뭐 도형 찾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논술하고 이렇게 시험 치는데 논술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그 업무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업무에 관련해 그거. 그러니까 지금
분야가 해외 정보, 북한 예. 정보, 안보 조사, 대테러 방첩이 있고 의학 과학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럼 이렇게 키워 나가는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정보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이나 그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채용해서 그 현지 자기가 활동했던 그런 지역에 파견해서 그 현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교관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사실 외교부 공무원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외향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북한 정보는 우리 정보사 군에 있는 정보사하고 해서 북한 탈북민들을 관리한다든지 탈북민들이 갖고 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하고 통일부하고 뭐 조정하는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안보 조사라든지 대테러 방첩 옛날 안보 수사라 해서 간첩 대공 파트 뭐 이런 쪽에서 간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찾고 이러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법이 바뀌어서 수사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보 수사에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는 거죠. 정보만 수집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법대 출신들이나 이런 학 출신들을 주로 뽑아서 양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의학 전공자들이 사실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해서 사실 한국에 좀 들어오고 이러면 의학이 잘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뭐 통번역 하는 학생들을 그 출신들을 좀 뽑아가지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거나 또 중요한 문서들을 번역하는 이런 그 보조 업무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은 통신이나 전산들 요즘 뭐 암호라든지 그다음에 위성 정보 같은 데이터 통신 같은 거 또 이 데이터 그 패킷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장비를 개발하거나 사이버 침해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 대응하는 뭐 이런 쪽에 관련 아까 성관이 나가신 분들이 이제 각 기술 일적 파트에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파트가 1처장, 2처장, 3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파트별로 나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국정원 그 면접 중에서 상황 면접 문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만요. 예, 그 현재 상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뭡니까? 총으로 쏴버린다. 불법이잖아. 예. 또 통일 이후에도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이거 뭐라고 답해야지 저 점수 잘 받을까 이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관이 부당한 지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적인 지시 당연히 불법적인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됐다 예. 답변하고 부당한 지시면은 뭐 제가 이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은 정답인데 사실은 정보기관은 맹목적인 충성이거든요.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데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면접관이면 100% 탈락시킵니다. 약간 검사 동일체랑 비슷한 거네. 원래는 상관 명령을 따라라. 지금까지는 국정원에서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부하 직원이 없습니다. 예, 어떤 명령이든 따라야 됩니다. 대통령을 쏴라고 해도 예를 들면서 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반역자일 수 있으니까. 참,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돈의 어떤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 같으면 본인들이 정의라고 규정을 내려놓고 근무하게 되는 거네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미 완벽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명령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의 상사들은 그 상관들은 절대로 부하 직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가정하에 출발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고 그 다른 직원들이 다 그 경호처 직원들을 사살했을 때 사살이라고 하면 살인을 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자기들은 국가를 위한 충성심에서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른 거죠.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진짜 잘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사실상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정치권에 야합하고 눈치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원장이 오거나 차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지 직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상황 면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해외 많이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저 커피 마시고 있는 여자에 가서 전화번호를 따오고 나이하고 이름을 알아와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가서 전화번호 주세요 이런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개가 있으면 개가 너무 개 귀여운데요 이러면서 얘기한다든지 책 보고 있으면은 뭐 책 이름 얘기한다든지 신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예쁩니다. 가방이 너무 멋있는데요. 뭐 머리는 어디서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순발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문화권마다 또 다르고요. 어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데 남자가 가지고 그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루드하거든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게 웰컴인데요. 또 우리도 뭐 웰컴이죠. 근데 뭐 문화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대화의 소재를 얘기할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용납되는 어떤 그런 또 데이트 신청이 따로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는지 보려고 이런 네. 다양한 상황 면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심층 면접을 한번 가볼까요? 심층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들 한번 볼게요. 야, 제가 그 문제를 한번 봤는데요. 다음에 그 남북한 통일을 위한 협정안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 3가지를 골라서 그 이유를 기술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남한에서 군사 통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킨다. 합의서에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킨다.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킨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남한에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 3개만 골라라면 저 3개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럼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성향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려고 하는 약간 덧 같은데 덧.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지 하면 정치적인 편향성 같은 이런 것도 조금 있고요. 사실상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내용은 그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이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러는 거는 북한의 사회주의도 우리도 인정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남한에 이제 어떤 공작 거점을 만들고 일부 동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그러네요. 문제들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저도 이게 이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전통으로 확립이 되면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런 규정은 사실은 정상적인 건데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한 거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는 정치 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좀 명확하게 사회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혹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보기관 출신이 또 정보기관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부기관 장을 임명을 하지 그쪽 출신들 중요한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국가 운영에 대한 한국의 정보기관 직원들이 좀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너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해바라기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퇴직자들도 많이 만나보면 고위직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가정보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수장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맡기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면 시킨 놈이나 한 놈이나 사형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예. 그걸 이용할 생각을 안 하는데 역대로 정권 중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기관은 다 정권들이 이용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경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냉전 기간 동안 정치 군사 정보 열심히 수집해서 진영간 대결하면 괜찮았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본이나 독일이라든지 한국이나 대만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좋은 기술들 가져와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볼까,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경제 정보에 올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사실상 뭐 중앙정보부도 그렇고 국가안전기획부도 뭐 민주화 운동 탄압하고 학생들 뭐 고문하고 이런 뭐 나쁜 일들도 했지만은 나름 또 경제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도 일부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아까 이 방송 이 통으로 하는 방송에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우성규 변호사부터 들어봤는데 문제는 이것도 사실은 국정원이 갖고 와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대단히 많다는 것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라인 서비스에 관련된 사용자 정보라든지 일부의 처리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인들이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가고 공산당에 넘어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번 주의를 줬고 또 한 번 더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개인정보 처리나 관리를 넘기지 말고 일본에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일본 총무성에서 라인에서 물으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왜? 한국 네이버가 라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네이버가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성이 그러면은 당신들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 너가 네이버가 그런 의사결정을 못 내리면은 너희들이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서비스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당신들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봐라. 그게 팩트입니다. 총무성에서. 이게 우리가 네.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실제로 우리나라 네이버나 한국 라인이 제대로 실수를 해서 비밀 준 잘못이 하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국내 언론들이 거의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고 내가 알기로 기시다 정보가 저렇게 AI 플랫폼으로서 이 라인을 활용한다라는 중장인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손정희가 일본 정부를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자꾸 부추겨서 끌고 가는 그런 점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예. 그 욕심에 일본 정부를 충동질하는데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정도로 뭔가가 그러니까 음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측면도 있잖아요. 사태의 발단이나 전개 과정을 떠나가지고 그런 측면이 정부가 있는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내서 또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최근에 산업 스파이네 뭐네 얘기가 나왔지만 옛날에도 경제정보 이거 수집했습니까? 예, 수집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무기를 만들거나 농사법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곡물이 잘 자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집할 수밖에 없고 삼국 시대부터 제철 기술이나 무기 제조 기술, 고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부터 목화씨를 가져와서 우리 어복혁명을 일으킨 거라든지 하약 제조 기술을 가져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사신들이 3년 4년마다 주기적으로 또 중국에 가서 발전된 산업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들 또 책들 과학 기기들 이런 거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경제정보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문희정 같습니다. 선생님이 목화씨를 유출 못하게 하니까 부뚜껑에 넣어서 가져와서 최초로 심었던 데가 경남 산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통일별을 개발할 때 이집트가 이제 병사가 일찍 발달한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다수화 품종인 나다 벽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못 갖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이것을 이제 살짝 몰래 이 국정원 요원을 통해서 갖고 왔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이 사람이 자랑을 나는 제2의 문익점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사실 통일배 나다뵙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50대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는 게 있고 쌀이 부족해가지고 막걸리를 쌀로 못 만들고 밀가루로 만들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통일배 갖고 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급자족이 쌀을 처음으로 자급자족했거든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예. 이게 옛날 쌀과 다른 예. 굉장히 많이 증산되는 쌀인데 예. 거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비료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료 뿌려가지고 엄청 키워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정보기관 중앙정보부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울산하고 여천공단에 이 석유화학단지를 짓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하고 차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국정에서 뒤에서 이제 미리 플랜트 청사진도 갖고 오고 상세 배치도 빼와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활용했다. 이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박동선 씨라고 아마 50년대 초인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그 코리안 부분이 게이트, 예. 코리안 게이트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61년 5.16 쿠데타 일어나서 박정희 정부가 미국하고 관계가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 김정필 씨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 정부하고 관계도 좀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원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박동선을 지정했던 거.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는 한국에 쌀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쌀을 한국에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안 갖고 들어오고 중남미로 쌀을 팔고 그 차액의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이 로비 자금으로 썼던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석유화학 플랜트 뭐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몰래 갖고 와서 여수라든지 울산에 석유화학 플랜트 만들고 이런 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스파이 짓이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조국 발전 근대화를 위해서 예국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각광받지를 못했어요. 계속 정치 개입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간첩이라는 게 인정하는 거죠. 박동선 씨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90제가 사세인가 그런데 몇 년 얼마 전에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자기가 와서 자선을 쓰고 싶은데 우리가 한국 정부가 박동선이가 한국의 스파이였다는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떤 그 정치적 논란에 있어서도 예. 역사적으로 인정 못할 것들이 있어요. 공식 인정하면 안 되는 것들이 예, 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안기부가 김영삼 때까지는 안기부였고요. 예. 국가안전기획부. 예.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그게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는 건데 표 마지막 한 번 더요. 안기부 때도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때 그 유학성이라고 뭐 12.12의 주역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안기부장이 되어서 산업정보 수집을 위한 부서를 신설해서 우리는 조선이라든지 그 반도체 뭐 이런 관련된 얘기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에서 그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 선박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 기술들을 일본 야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본 조선소 근로자들 술 사주고 협박 해가지고 그래서 좀 금요일 날 되면은 그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서 울산이라든지 거제 가서 주말에 일하고 일요일 오후에 또 일본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데려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 컨테이너라든지 LNG 선박들 건설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1등부터 5등까지 조선 기업이 다 한국에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물밑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정보를 갖고 오고 또 그것을 취합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진 다이아몬드라고 아십니까? 그 인조 다이아몬드 세계 1위인데 네. 그게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세계 1위였는데 거기서 대만계 그 미국인을 포섭해서 인조 다이아몬드 기술을 갖고 와서 일진 다이아몬드가 지금 세계 넘버원입니다. 시장 점유율 거의 90%가 넘습니다. 독보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 CIA가 공개한 보고서에 보면은 순첸밍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을 포섭해서 제너럴 유라고 그럽니다. 제너럴 유. 그래서 유학성이가 제너럴 유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학성이가 이렇게 포섭해 가지고 다이아몬드 기술도 빼가고 뭐 이런 해서 미국에서는 CIA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유학성입니다. 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 몇 시간째 통째로 하면 재밌을 텐데. 이게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맛만 보신 거고요. 호동 왕자와 난항공주 이야기도 이 정보 관점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더만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보 관점에서.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보는 결국 국가기관이라면 국익을 위해서만 쓰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정권을 위해서 뭐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 요원들을 제외한 정치 검사처럼 나머지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이 무명의 분들이 많다. 막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분들을 지켜줘야지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그런 것까지 훼손시키고 소멸시킬 그런 권한을 국민이 준 게 아닌데 좀 고마해라라는 이 조국 교수의 말처럼 좀 빨리 자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정원 요원이 되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7월 6일 올해는 7월 6일 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필기, 뭐 실기, 면접 이렇게 다 있나요? 필기 시험 통과하면 면접을 하게 되고 이제 신체 검사하고 뭐 이렇게 신원조회까지 단계 한 6단계 정도 거쳐야 보통 몇 됩니다. 명 뽑아요? 보통. 그것도 국가 비밀입니다. 예. 진짜 인터뷰 편하게 하시네. 아니, 제가 국가 비밀인데. 아, 정말 국가 비밀이죠. 예. 인원을 뽑는 것 자체가 국가 비밀입니다. 저도 새날 구독자 안 가르쳐 드릴래요. 비밀입니다. 비밀. 새날 100만. 자, 그 옛날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민간에 좋은 양질 일자리가 많고 또 여기 국가정보원이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놀라. 특히 댓글 사건 때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소장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뽑아서 그 기관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충정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바람직한 역할 및 발전 방향. 정말 토론 하다 지금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번에 당선된 분들 이제 임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모셔가지고 공약 분석하고 또 바람직한 활동 방향 제안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영님 감사드리고요.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83회 방송 마치면서 새날 낮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따 밤 방송에 서울의 4월에 보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